안녕하십니까.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시험 대비 계산문제 특강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의를 해서 그냥 올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라이브 강의인 만큼 오늘 이게 시간 내서 들어오신 분들 이렇게 인사 올리셔서 제가 지금 이 댓글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하시는, 들어오신 분들 인사 서로 하시고 또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은 입장에서 특히 이제 투자자산운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 문제 같은 경우는 전략 과목이 돼야 되고 전략 부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범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들을 갖고 자료를 준비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오늘 라이브 강의를 들으시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자료가 업그레이드 돼 있으니까 그 자료를 좀 반복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내용들 아마 본 내용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 수식을 도출하는 과정을 여기서 말씀드리기보다는 결론적인 거 갖고 얘기를 하고 사례로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뭐 퀴즈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내서 여러분들이 이 겨울 또 요즘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또 이 약간의 좀 노이들이 있는데 커피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형이 너무 많아서 항상 혼동됩니다 했는데, 모형이 많은데, 어쨌든 이게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이제 100문제를 2시간에 풀어야 되기 때문에 모형이라는 게 대부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처음 공부할 때는 물론 당연히 이해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서는 결국은 좀 암기를 해야 되는 그런 유형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산 문제가 좀 깔끔합니다. 딱 나왔을 때 바로 공식에 대입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료 어디죠 해서 그 미음, 니은, 이응, 디귿, 리을인가요? 어디나리 했는데 아마 게시판이든 이게 자료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 자료 프린트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이제 특히 지금 방학 중인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간이 3시기 때문에 아마 대부분 직장인들은 들어오기 어려울 것 같고 학생분들이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오신 분들은 서로 인사하시고 또 중간에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거기 올라와 있네요. 와우패스 공지에 있습니다. 공지에 있나 봅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주요 내용들 한번 보겠는데요. 여러분 이 자료 보실 때 이 기본적 분석이라고 해서 이제 과목명을 써 있으니까 혹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때는 꼭 거기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란가요? 저 여기서 받았으면 했는데, 기본적 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내는 것 중에 하나가 가치평가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고든의 성장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결국 우리가 이제 기업에 투자했을 때 내가 얻는 게 뭡니까? 배당금이잖아요. 원래 벌스 인 핸드라고 해서 손안의 새 논리예요. 언젠가는 그 기업이 뭐 다른 어떤 이익을 나한테 갖다 줄 수는 있지만 기업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배당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배당 모형이라고 하는 건데 시험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제로 성장 모형 아니면 항상 성장.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컨스턴트하다. 정률 성장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럼 제로 성장이라는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문제 지문에 배당금이 일정하다. 이렇게 하면 이게 제로 성장 모형이구나. 그러면 이게 무한 등비수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주가라고 하는 것이 일정량 받는 배당금, 주당 배당금을 K로 나누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할 게 있어요. 요 식이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거는 뭐냐면 요 나눠주는 값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요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 자산 투자할 때 요구 수익률이라는 게 뭡니까?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위험 보상액을 합치겠죠. 그래서 혹시 요구 수익률이 얼마라고 주어지지 않고 무위험 이자율이 얼마다, 리스크 프리미엄이 얼마다라고 했으니 두 값을 더한 값을 여기다 대입하는 거를 조심하시면 됩니다. 이건 제로 성장이고요. 두 번째는 항상 성장이 뭐냐면 성장률이 G%로 일정한 겁니다. 블루문 씨라는 분인데 감사합니다. 업무 중이라서 이게 나중에 네이버 TV에 올라가죠. 올라가니까 이제 나중에 퇴근해서라도 꼭 한번 보셔서 한번 들으는 게 훨씬 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부분을 따로 정리하기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퇴근하시고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성장 부분은 성장률이 G%로 일정하니까 이 결과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써볼게요. 써보면 D1, 일기 때 배당금을 요구 수익률만의 성장률이에요. 그럼 여기서 보시다시피 요 분모는 K 값인데 여기서 성장률이 있으면 K-G니까 G니까 분모가 작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성장이 있는 기업과 성장이 없는 기업, 어느 기업이 주가가 높겠어요? 당연히 성장이 있는 기업이 높겠죠. 그래서 요 값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뭐냐? 첫 번째, 분자에 대입하는 값이에요.
분자에 대입할 때 시험 문제 두 가지 중에 하나라는 거죠. 전기 배당금이냐 기말 배당금이냐. 전기 배당금이라고 주어지면 그건 지난 배당금 D0니까 성장률을 고려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만약 기말의 배당금이 얼마로 예상된다 그러면 D1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전기 배당금이 얼마라고 주어졌을 때는 뭘 해야 된다? 성장률을 곱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성장률은 어떻게 계산하냐? 유보율에다가 곱하기 ROE, 즉 자기자본 이익률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할 점은 유보율이 안 주어져 있으면 배당 성량의 반대라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배당 성량이 20%다. 그러면 유보율은 80%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 알겠죠? 그런 걸 주의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K라고 하는 건 요구 수익률이죠. 우리 뒤에 분산 투자가서 나옵니다만은 캐피탈라이징 프라이스 모델 CAPM 이 모형에서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CAPM 모형은 오늘 계산 문제 특강을 하는데 다른 거 다 모르더라도 이 KPM 즉 요 자본자산 가격 결정은 꼭 알아야 된다고 마지막에 제가 강조를 할 건데 이건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률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거를 종합적으로 안다면 한 문제 정도 거의 빠짐없이 출제되는 계산 문제니까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봤다면 이게 사례예요. 그럼 이 문제 보면 매년 말 배당금을 지급하였으면 작년의 배당금이 그러니까 수어지 작년의 배당금이나 이게 뭐였나요? D0라는 거죠. A기업의 이가 배당 과거 매년 5%씩 성장률이 5%란 말이에요. 지속적으로 성장을 예상된다. 그다음 요구 수익률 K값이 10% 요구될 때 그러면 이건 뭐예요? 다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률이 일정한 항상 성장 모형이죠. 그럼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은 K-G분의 D1이라는 거죠. 그럼 대입해보면 주의할 점은 요구 수익률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성장률 주어져 있죠. 성장률이 5%니까. 그런데 이 주당 배당금, 기말 배당금이에요? 지난해 배당금이에요? 지난해 배당금이니까 요 400원이라고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여기에다가 성장률을 곱해주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사례를 한번 보죠. 뭐 했을 때 있으니까요. 이런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 레버리지 분석. 두 번째 레버리지 분석도 잘 내는 건데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로 고려를 하는 거죠. 하나는 고정비가 있고 하나는 변동비. 전제가 뭡니까? 변동비라는 건 매출이 증가하면 비례적으로 느는 걸 변동비라 하는 거고 고정비는 매출에 관계없이 일정 비용이에요. 그럼 기업이 고정비는 매출이 있든 없든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매출이 증가하게 되면 변동비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고정비는 가만히 있지만 전체적 비용에서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의 증가보다 이 이익의 증가율이 더 커진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손익계산서에 보면 매출액이 있고 그 다음 영업이익이 있고 순이익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 매출액에서부터 영업이익까지는 무슨 활동이라고 합니까? 본연의 활동인 영업활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에서 순이익까지는 뭡니까? 투자, 재무활동. 그러니까 재무 활동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액이 변할 때 영업이익이 몇 배나 뛰느냐? 자, 앞으로 우리 기업이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은 10% 증가할 것이냐, 20% 증가할 것이냐 그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정비가 없다면 매출액이 늘어난 만큼 변동비도 늘어나니까 매출액이 증가한 만큼 영업이익이 늘겠죠. 그러니까 비례해서 똑같이 1, 그러니까 매출액이 10% 증가하면 영업이익이 10%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얼마가 돼요? 1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아둘 건 뭐냐면 고정비가 없다면 레버리지라는 건 1이다. 레버리지라는 게 뭐예요? 지레트 효과잖아요. 그러니까 1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식으로 보지 않더라도 매출액의 판매량의 변화율분의 영업이익의 변화율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고정비가 없다면, 분모값이 없다면 분모 분자가 같겠죠? 매출액 빼기 변동비, 매출액 빼기 변동비. 분모 분자가 같으면 얼마예요? 1이란 말이에요. 근데 고정비가 있으면 분모값이 작죠? 분자가 크죠? 그럼 고정비가 있다면 이 영업 레버리지라는 것은 1보다는 큰 값을 갖겠죠. 이해되십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영업 레버리지도가 2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매출액이 10% 증가할 때 영업이익은 2배 더 증가, 20%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디그리 오퍼 레버리지라는 거죠. 그 다음 영업이익이 증가할 때 순이익이 얼마나 증가하느냐? 디그리 파이낸스 레버리지죠. 즉 재무 레버리지다. 이런 이해되시죠? 그러면 영업이익 변화율분의 순이익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변형해서 쓰면 이렇게 쓰시. 이것도 기억해 두세요. 영업이익 빼기 이자. 왜 이자가 나옵니까? 영업이익까지는 재무 활동이니까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지 않은 무부채 기업이다. 그럼 이자 낼 게 없죠. 분모분자 같죠.
영업이익분의 영업이 얼마야? 1이죠. 근데 이자 내는 게 있다. 그럼 레버리지 효과가 있는 거죠. 분모가 또 작아지니까 요 값은 1보다 커지겠죠. 이해되십니까? 이 계산 문제 잘 내요. 그러면 결합 레버리지도 뭐냐? 요거. 매출액이 변할 때 영업이익 변화율. 그럼 이거의 변화율분의 이거의 변화율이니까 컴바인드 레버리지, 이 DCL이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해? 이것도 시험 잘 내는데 DCL은 DOL과 DFL을 곱해서 계산돼요. 요 두 값만 알면 요 값은 자동 알아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요 식들을 잘 대비하시고 이거 역시도 계산 문제로 잘 출제되고 있으니까 대비하시면 돼요. 자, 이 계산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할 게 뭐다? 고정비가 없다면 레버리지는 얼마다? 1. 고정비가 있다면 1보다는 큰 값이다. 만약에 영업 레버리지도 DOL이 5다. 그럼 무슨 의미다? 매출액의 10% 변할 때, 10% 올라갈 때 영업이익은 50%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업들은 매출액을 높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 블루문 씨 들어오셨고, 예. 마이크가, 그래요. 마이크가, 예. 자, 보겠습니다. 영업 레버리지도 6이라고 줘요. 재무 레버리지도 5. 자, 근데 매출액 더했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하라는 건 뭐예요? 이게 이자 비용 구하라는 거죠. 영업 레버리지도 하고 재무 레버리지 나오면 대개 이제 DCL, 결합 레버리지를 구하라는 문제도 많이 내요. 그러면 6 곱하기 5가 얼마예요? 6 곱하기 5가 30. 이 30이 뭐예요? 네, 결합 레버리지도. 이걸 물어보기도 하고요. 여기서는 이자 비용을 재무 레버리지가 주어졌잖아요. 그러니까 DCL, DFL, 재무 레버리지는 영업이 1000억 빼기 이자 비용 모르겠어요. X 분의 아까 뭐였죠? 이제 영업이익이었단 말이에요. 1000억. 그럼 요게 5가 되려면 요 분모값이 얼마가 돼야 돼요? 200이 돼야 되겠네. 200이 되려면 요 이자 비용이 800이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산해서 할 수가 있다. 어쨌든 레버리지 분석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꽃태님 이렇게 낙방 경험자 했는데 아마 이 낙방 경험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면 이 시험이요. 합격하시는 분도 그렇고 떨어지는 분도 그렇고 고득점이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과목이 많아서 합격해도 70점대예요. 그럼 낙방한 분들이 뭐냐? 물론 이제 시험을 준비했어야 낙방한 분. 그런 분들도 대부분 60점이에요. 물론 전혀 준비 안 하고 간다면 뭐 4, 50점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공부를 그래 좀 했다라고 하면 60점대. 그러니까 결국은 5점, 10점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 강의를 계산 문제 대비 라이브 강의는 뭐냐면 여기서 한 5점, 뭐 6, 7점 이 정도라도 확실히 잡아두면 여러분들이 그 커트라인의 범위에서 위로 가지 않냐 이런 것들을 예상해서 한 겁니다. 시가 대출 뭐 이렇게 레버리지 예, 맞습니다.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죠. 이게 지렛대 효과니까 요거의 변화보다는 이거의 변화가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썸션이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들 다 설명하기 뭐하고 결론적인 것 갖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PR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런 프라이스 어닝 레이쇼라고 해서 우리가 주가 분석할 때 PR, PBR 두 가지는 아주 기본적이면서 많이 내는 건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상대 주가 분석이니까 주가가 EPS 대비 몇 배냐. 그래서 이걸 계산 문제 낼 때 주가가 주어지고 EPS가 줘서 이걸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투자자산 운용사에 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걸 변형을 해보면 요 주가를 EPS, 이게 퍼란 말이에요. 이게 퍼. 이게 퍼인데 이게 이제 고든의 정률 성장 모형에서 아까 고든의 정률 성장 보면 주가라고 하는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K-G분의 D1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요거를 양쪽에다가 EPS로 나눠보면 이게 뭐예요? 이게 퍼잖아요. 그렇죠? 이게 퍼니까 이 분모 문제 정리하면 K-G분의 요 EPS에서 요거니까 즉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요게 차지하는 부분. 그게 뭐예요? 기대되는 배당 성량이죠. 무슨 얘기 알겠죠? 왜냐하면 이익에서 배당을 준 부분이니까 기대 배당 성량이다. 그래서 우리가 펄을 주가를 EPS라는 방법으로 내는것 같지는 않고 펄을 기대 배당 성량을 요구 수익률만의 성장률로 해서 계산하는 문제를 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요 식에 보면 요 K-G라고 써놓고
요 G 대신에 성장률은 아까 U 보일에다가 ROE를 곱하는 거라 했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요거 1-B라고 하는 것은 1-U 보일이니까 결국 배당 성량을 뜻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도 시험에 내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염두에 두셔서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계산 예제를 한번 보죠. 이 예제도 보면은 하나 넘어갔네요. 여기 주어 있죠. 배당 성량이 60%, 요구 수익률 14%. 이게 퍼. 사실 이제 이렇게 좀 발문에 좀 더 이게 좀 자세히 넣으면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한 퍼예요. 배당 평가 모형을 이용해서 퍼를 계산한다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까 K-G분의 기대되는 배당 성량이었어요. 그렇죠? 기대되는 배당 성량. 그럼 요 요구 수익률 주어져 있죠? 14% 주어져 있죠. 성장률 몇 프로예요? 6%죠. 그렇죠? 배당 성량 주어져 있으니까 계산하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7.5배인가요?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조금 계산 문제로 이제 많이 내지는 않지만 뭐 한 서너 번에 한 번씩은 심심찮게 내고 있어요. 이코노믹 밸류 애드. 보통 이거 하나에 이게 브랜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프랭크 러셀사라든지 이런 제일 처음에 했던 데서 이걸 그냥 에바라고 해서 하나의 브랜드처럼 이게 있는데, 이 경제적 부가가치, 기업이 우리가 보통 이제 회계적으로는 뭡니까? 손익계산서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EPS가 나오는데, 비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자 낸 부채에 대한, 즉 타인 자본에 대한 비용만 고려하는 건데, 이거는 자기 자본 비용, 그러니까 자기 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을 다 고려한 걸 뭐라 그래요? WACC, 즉 가중평균 자본 비용이죠. 그래서 이 타인 자본 비용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제로 돈이 나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걸 인식치는 거예요. 그리고 세후 순 영업이익, 세금 등을 고려한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부가가치예요. 에바, 이코노믹 밸류 애드. 여러분들 요 자료는요, 매년 약 6월에서 7월 정도에 한국거래소에서 그 코스피 200 안에 중에서 대형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종목들에 대해서는 요 에바를 측정을 해서 발표를 합니다.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이 계산 문제인데요. 주로 낸다면 뭐 요 정도예요. 요 세후 순영업이익과 이런 것들 계산해서 요 차이니까 요 에바를 계산하는. 다만 세후 순영업이익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에서 실효법인세를 이제 부분을 금액을 뺀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자, 한번 사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업이익 20만 원, 그 다음에 자기자본 비용.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WACC 했어요. 그러면 WACC라는 건 자기자본 비용과 타인 자본 비용을 가중평균, 즉 가중평균은 뭐예요? 비율을 가중해준 그 부분이 WACC란 말이에요. 이걸 계산할 수 있어야 되죠. 타인 자본 비용, 법인세율, 그 다음에 자기 자본 비용이 40%다. 투하 자본이 80만 원일 때 에바라는 건 얼마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요 WACC 계산할 수 있죠? 요것만 계산하는 문제도 낼 수 있죠. WACC 어떻게 계산해요? 자기 자본 비용에다가 16%에다가 16%는 전체 비중에서 몇 프로라고요? 40%죠. 그 다음에 플러스 타인 자본 비용 몇 프로예요? 10%예요. 10%. 요거에다가 그러면 여기 자기 자본 비용이 40%니까 타인 자본은 몇 프로예요? 60%죠.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감세 효과라고 하죠. 세금을 내면 그만큼 이자를 내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세 효과를 고려해야 되니까 요 실효 법인세 어디 있습니까? 30%. 요 부분을 고려를 해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해서 계산된 가중평균 자본비용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가중평균 자본비용을 투하자본, 인베스트 캐피탈이죠. 요거와 요거를 곱한 금액을 이 영업이익에다가 세금을 고려한 금액에서 차이가 에바란 말이에요. 자, 한번 풀이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20만 원에다가 요 세율을 곱한 이 14만 원이 세후 영업이익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가중평균 비용이 요거 쓴 거죠. 요거 쓴 거예요. 요거 계산했더니 얼마예요? 10.6이에요. 그럼 비용은 얼마예요? 투하 자본 80만 원에다가 요 10.6을 곱했더니 84,500원. 그러니까 요거와 요 두 값의 차이. 그게 에바란 말이에요. 계산할 수 있죠? 요것도 자주 내진 않지만 그래도 심심찮게 내고 있다는 점. 예. 혹시 뭐 시험을 본 적이 있거나 어떤 질문상 같은 거 올려주시면 제가 읽어서 대답할 수 있을 것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책상 사수 이렇게 썼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관리 쪽입니다. 리스크 관리 쪽은 시험이 오히려 깔끔하죠. 다 이제 대부분 내는 게 델타 노멀 관련한 방법들을 내는 거거든요. 조례원 교수가 발표한 거죠. 밸류의 리스크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일정 기간 기준으로 일정한 신뢰 수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이죠. 아주 간단한 모형입니다. 델타 노멀 방법, 즉 IID를 가정한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죠. 만약 개별 자산의 발을 계산해라. 그럼 개별 자산의 가치에다가 뭐예요? 변동성, 표준 편차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알파라고 하는 상수값은 뭡니까? 그 신뢰 수준이 95%냐 99%냐에 따라서 나오는 값이죠. 그 상수값은 주어지니까 뭐 고민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그 개별 자산의 변동성이 알려지지 못하고 시장 전체의 변동성만 주어졌다면 시장 전체가 변할 때 개별 주식이 변하는 평균적 민감도를 우리는 베타라고 하죠. 요 베타. 최근에는 뭐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 베타 계산하는 것도 다양하게 실시간으로 우리가 과거에는 뭐 통계 프로그램에서 일일이 다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게 많이들 하고 있죠. 이렇게 계산해서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만약에 채권에 봐야 경우에는 우리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 민감도가 뭡니까? 수정 두레이션, 힉스에서 발표된 두레이션이죠. 그래서 수정 두레이션을 고려해 주면 된다. 옵션에 받아. 그러면 변동성에다가 기초자산 변할 때 옵션 가격이 변하는 민감도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델타라고 하죠. 1차 미분한가. 그래서 어딨죠? 예, 요 델타를 더 고려해 준다.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뭐냐면 개별 자산의 바, 요것에서 내지 않으면 뭐냐면 포트폴리오 바예요. 또는 우리 IID를 가정하니까 만약에 하루에 어떤 숫자에 나온 일일 바가 10억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9일로 고쳐라 라고 하면 10억에다가 곱하기 9가 아니죠. 루트 9가 돼야 되죠. 이건 왜예요? IID 가정에 의해서 분산이 하루의 기준 분산이 0.01이면 열흘이면 0.10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10인데 표준 편차라는 건 분산을 루트 씌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루트를 곱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30억이 되는 거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어떤 일수를 변경시키는 뭐 이런 것들 관련된 것들을 개별바에서 많이 내거나 아니면 포트폴리오 바예요. 일단 요거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자, 95% 수준 4일 기준 계산. 4일 기준 계산에 바가 주어졌죠. 근데 99에서 9일 바가 얼마냐? 그러면 4억이니까, 죄송합니다. 5억이니까 5억에다가 이걸 9일 바로 고치려면 이게 4일 기준이니까 루트 4분의 루트 9죠. 만약 이게 1일 기준이었다면 분모는 필요 없이 루트 9만 곱해주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런 것들 써놨죠. 요 상수값 2.33, 1.65라는 것만 다 이러면 애우기도 하지만 다 주어집니다. 이건 95에서의 상수값이 1.65고 대략 그런 롤 오브 돔이에요. 대략 그렇다 이 얘기. 99일 때는 2.33배만큼 표준 편차에서 벌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5억에다가 요만큼. 분명한 건 뭐예요? 여러분들 감으로라도 적어도 1번을 답으로 찍으시면 안 되죠. 왜? 아니 4일 기준의 바가 5억이면 여러분 4일 때 익스포저 됐을 때 위험과 9일 동안 노출됐을 때 위험 어느 게 커요? 당연히 9일 노출됐을 때,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요즘 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밖에 4일 외출한 사람하고 9일 외출한 사람, 9일 외출한 사람의 위험이 더 커진 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 5억보단 커야겠죠. 그냥 찍더라도 이런 걸 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은 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해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별 발을 얘기했고요. 포트폴리오 요것만 풀고 한번 퀴즈 제가 하나 낼게요. 여러분 강의 들으시는 분 중에서 자주 나온 걸로 리스크 관리에서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이 밸류 리스크라고 해서 이 하나의 통용 언어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표준 편차, 베타, 두레이션 이런 것들은 다 단위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바라고 하는 건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용 언어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은행 같은 데서도 뭐 신용위험, 크레딧 리스크를 측정할 때 이게 바 모형으로 자기가 개발해서 각자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감독기관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거 끝나고 퀴즈 한번 낼 테니까 여러분들 퀴즈 한번 대비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포트폴리오 바예요. 개별 바가 아니라. A와 B로 구성됐다. 그러면 뭐예요? 이게 포트폴리오인데 요 시그마 포트폴리오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분산 투자에서 많이 나오는 식이죠. 요 식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서 알면 되겠고, 포트폴리오가 복잡하고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이렇게 아시면 돼요. A와 B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포트폴리오의 바라고 하는 것을 계산하는 문제 나왔잖아요. 그럼 모르더라도 요 포트폴리오 바는 단순히 두 자산의 바를 더한 값, A와 B의 바를
단순히 더한 값보다는 같거나 작아요. 어떨 때 같으냐? 이 A와 B의 상관계수가 둘 다 롱 포지션일 때, 둘 다 매수했을 때 A와 B의 상관계수가 1일 때는 단순히 합이에요. 그러면 위험이 가장 줄어드는 분산 투자효과가 가장 작아지는 경우는 포트폴리오의 바가 이렇게 차이가 돼요. 왜 절대값을 쓰냐면 음수값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뭐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러면 여러분 약간의 복잡한 식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렵다 그러신 분들은 이거 하나는 꼭 알아두세요. 포트폴리오의 바는 두 자산으로 이어진 각각의 바의 단순 합보다는 같거나 작고 두 값의 절대 차보다는 크다. 이것만 알아둬도요. 오히려 문제 푸는데 좋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시고 분산 효과라고 하는 것은 위험이 줄어든 효과. 뭐 이것도 가장 시험이 많이 내는 거죠. 어려운 거 아니죠. 요 쉽게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사례를 볼게요. A와 B의 투자 금액을 갖고 델타 노멀 방법. 이게 정델타 노멀 방법이라. 그러니까 델타라고 하는 건 갖다 붙인 거예요. 민감도로 가장 많이 쓰는 말이고 노멀이라는 건 이제 우리가 노멀 디스트리뷰션, 전기분포를 가정한다 이런 얘기죠. 산출한 개별 바가 각각 100억이래요. 그러니까 A의 바가 얼마라고요? 100억이라. B의 바도 얼마예요? B의 바도 100억. 둘 다 100억이래요. 만일 두 수익률 간의 상관계수가 코릴레이션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여러분 알아둘 게 뭐예요? A와 B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의 반은 어느 범위 안에 있다? 아까 방금 배웠잖아요. 두 수를 더한 거, 100과 100을 더한 것보다는 같거나 작고 두 수의 차, 100과 100의 차가 얼마예요? 0이잖아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반은 0과 200 사이에 있다라는 걸 알아둬야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알아도 웬만하면 다 찍어서 풀어요. 그러니까 수학은 이 계산 문제는 잘 들여다보면 찍기가 좋아요. 그런데 마이너스 1일 때 포트폴리오가 얼마냐? 뭐 아이들 가정에 이런 뭐 걸 써놔서 어려울 것 같지만 이걸 식에 대입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있잖아요. 0. 답은 어디 있어? 0. 그렇죠? 아주 간단한 문제. 뭐 이런 것들도 내기가 좋습니다. 예. 자, 한번 퀴즈 하나 내볼게요. 거기 이게 아이디가 이게 우리가 딱 눈에 이게 딱 들어오시는 분들은 읽기가 제가 읽어드리고 싶은데 김치찌개 있네요. 퀴즈라는 말에 집중되네요. 예. 그 다음에 미래인가요? 예, 뭐 두근두근 써있는데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번 퀴즈는 그냥 이게 늘어놓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인터넷 찾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떤 단어들을 나열할 테니까 이 단어와 관련된 인물을 한번 올려보십시오. 예. 갑자기 왜 인물이냐 하는데 뭐 우리가 쉬어가는 거니까 뭐 그런 거 할 수도 있는 거죠. 내는 사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제가 불러볼게요. 첫 번째 애플입니다. 애플. 나중에 뭐 우기지 마십시오. 이게 공통적인 또 이렇게 맞아야 돼요. 자, 애플 한데 아직 올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예, 애플. 자, 두 번째는 컴퓨터 학자이면서 암호학자였습니다. 예, 아직도 안 올라옵니다. 한 두 분 정도 드리나요? 두 분? 두 분. 예. 가장 먼저 올라오는 사과, 애플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예. 잡스 아닙니다. 잡스를 암호학자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예. 어떤 암호 해독가이면서. 그래서 더 드릴게요. 유로 50유로. 빌 게이츠, 예. 50유로. 예, 올라왔네요. 김태민인가요? 김태 앨런 트위닝. 두 분 드리겠습니다. 김태언님하고, 예, 올라룬가요? 맞아요? 올라루룸 축하드립니다. 예, 두 분. 앨런 트위닝입니다. 예. 그 올해 말에 그 유로 50불에 인물로 선정되신 분이죠. 예. 사실 이제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동성애자로서 그 당시 때 그 영국에서는 법 위반이 돼서 사실은 이제 불행하게도 43살의 나이에 사과에 독을 넣어서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13년에 영국에서는 이 앨런 트위닝을 사면을 해주게 되죠. 그리고 작년에 2019년에 2021년 그러니까 이제 올해 말에 해서 내년이 되는 거죠. 50유로의 화폐의 인물로 선정된 그렇지만 43살에 죽은 이제 비운의 천재학자입니다. 이 사람과 관련돼서 뭐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거 유명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한번
어쨌든 앨런 튜링에 대해서 특히 요즘에 보면은 뭐 빅데이터 시대, AI 시대 이런 얘기 할 때 어쨌든 이 40년, 50년대에 앨런 튜링이 없었다면 어떻게 보면 1955년에 태어난 빌 게이츠나 스티븐 잡스나 같이 태어났잖아요. 55년에.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1년 차이로 먼저 죽은 거죠. 앨런 튜링이. 그러니까 그 어떤 초석을 마련한 대표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두 분 축하드리고 뭐 이렇게 겨울에 따뜻한 커피 한 잔 맛있게 드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또 있으니까 좀 이따가 좀 끝물에 가서 또 한번 퀴즈 낼게요. 그렇게 뭐 퀴즈가 좋았는지 나빴는지 모르겠는데 퀴즈 문제 뭐 맞힌 사람은 좋았다고 생각할 거고 또 못 맞히신 분은 뭐 문제가 뭐 어렵다느니 또는 아니면 너무 쉬웠다니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시험도 그런 것 같아요. 되게 합격하시는 분들은 나중에 뭐 시험 어땠냐 그러면 그냥 볼만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불합격하시는 분들은 꼭 시험에 대한 컴플레인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험이 좀 뭐 지저분하더라, 뭐 예상 못한 거 나오더라, 뭐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우리가 당당히 되든 안 되든 당당히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다음 계속 얘기할게요. 자, 부도 모형 이거 아주 간단히 내는 거죠. 예상 기대 손실 익스페로스를 계산하시오 하면 이거 뭡니까? 위험 노출 금액에다가 부도율에다가 손실률을 곱하는 거예요. 그럼 이 간단한 모형인데 왜 내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출 금액, 익스포즈 되는 금액, 부도율 주어지고 손실률 주어지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이 예상 기대 손실을 계산해라. 그러면 이 손실률을 주어지지 않아요. 뭘 주어집니까? 회수율을 주어져요. 그러면 어느 회사가 부도가 났다. 그럼 모두 돈을 회수 못하는 거 아니잖아요. 일부는 회수하잖아요. 그러면 회수를 만약에 20% 한다. 그럼 손실률이 얼마예요? 80%죠. 그렇죠? 그래서 20%를 곱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뭘 곱해야 된다? 80%를 곱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보기에 보면 20%를 곱한 값이 있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문제는 어려워서 틀리기보다는 조금 수험생 입장에서는 또 시험장에서는 뭐 재진 것도 없는데 괜히 긴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평소에 볼 때보다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또 시간도 제한돼 있고. 그래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 모형을 갖다 놨습니다. 한번 문제를 이렇게 풀어보면 뭐 간단하잖아요. 부도 모형의 기대 손실을 측정해라. 200억 대출. 이게 뭐예요? 익스포즈 된 금액이잖아요. 그럼 200억에다가 부도율은 주어진단 말이에요. 0.5%. 그럼 부도가 날 확률이잖아요. 그렇죠? 그거에다가 부도가 났을 때 손실이 몇 프로 되느냐. 그게 기대 손실 금액이잖아요. 그럼 손실률이 몇 프로냐는데 당연히 뭘 주어지겠어요? 회수율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회수를 몇 프로 한대요? 뭐 채권 보증이 잘 돼 있죠. 그렇죠? 80%나 회수가 된대요. 그러면 손실률이 몇 프로입니까? 20%죠. 그리고 이 곱한 값이 기대 손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0.2억이다. 이해되죠?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지만 실수 잘하니까요. 꼭 대비하십시오. 그 다음에 두레이션. 사실 1938년 아까 이제 앨런 튜링이 어쨌든 30년, 40년대, 53년에 죽었으니까 이때 그 컴퓨터에서 천재학자라면 저는 파이낸스에서 천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 두레이션을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컴퓨터가 일반화되어 있지는 않았잖아요. 이 맥컬레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맥컬레라는 사람이 채권을 보고 위험을 측정함에 있어서 만기나 표면이자 이런 것들에 대한 회수기간, 가중평균 회수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게 이 맥컬레이라는 사람의 듀레이션이에요. 그래서 이게 별다른 말이 없으면 맥컬레이 듀레이션이라고도 하지만 그냥 맥컬레이 이름을 빼고 그냥 듀레이션이라 그래요. 이거를 발전시킨 게 힉스 듀레이션, 수정 듀레이션이에요. 그건 이제 가격 변화율에 대한 금리 변화에 따른 채권 가격의 변화, 즉 1차 미분한 값을 채권 가격으로 조정해 준 게 힉스 듀레이션이에요. 이걸 다시 또 2차 미분된 값이 컨버서티, 볼록성이에요. 그러니까 달러 컨버서티인데 그걸 다시 채권 가격으로 나눠준 게 볼록성의 개념이에요. 뭐 그런 복잡한 건 다 집어치우고 어쨌든 이 맥컬레이 듀레이션을 계산한 정도는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건 이렇게 1차 미분된 걸로 표현해 준다. 근데 1차 미분된 걸로 표현해 주게 되면 그 우리 가격 변화율, 즉 상대적 가격 변화로 고쳐준 게 뭐냐? 바로 그게 수정 듀레이션의 개념이다. 이런 것들도 요거죠. 그럼 이거 보세요. 채권 가격의 변화율은 수정 듀레이션에다가 수익률의 변화율. 그러면 직관적으로 이렇게 알면 돼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복잡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 꼭 이게 투자자산 운용사에서 여러분 혹시 은행 가서 이제 나중에 뭐 은행 가서 펀드 들 일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물어봐야 돼요. 이 채권형 펀드 같은 경우 듀레이션이 얼마냐?
예. 그럼 만약에 듀레이션이 5다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그럼 5라고 하는 것이 내가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야 되는데 그럼 5가 무슨 의미요? 이게 5가 무슨 의미냐? 수익률이 앞으로 만약에 금리가 1% 하락하면 내 가격 채권을 포함하고 있는 가격 변화율은 5% 오른다 이런 뜻이에요. 5배. 이해되세요? 만약에 내 펀드의 수정 듀레이션이 3이다 그러면 뭐예요? 수익률이 1% 하락하면 채권 가격과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 간의 음의 관계라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가 1% 떨어지면 듀레이션이 오면 5% 올라간다 이런 얘기. 이해되세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히 계산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은요, 좀 안타까운 게 학부 때, 학생 때 이런 걸 배우잖아요. 배워놓고는 나중에 은행이나 증권사 가서 펀드 이렇게 보다가 듀레이션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게 갖는 의미가 고객이 물어봤을 때 안타까운 거죠. 내가 수학적으로는 알았었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듀레이션을 5를 갖고 있다라는 말은 수익률의 변화보다는 가격 변화율이 5배가 된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거의 한계는 우리가 이제 2차 미분된 값이 컨버스트한 모습인데 이건 선형적인 변화율을 가정하는 거죠. 그렇죠? 선형의 변화율은 뭐예요? 1% 떨어지면 5% 올라가고 1% 올라가면 5% 떨어지고 이게 선형적으로 변하는 것을 가정한 건 한계는 있는 겁니다. 뭡니까? 1시간 안 되고 확 쉴 것 같아요. 얼마나 걸리냐가 쓴 거군요. 예. 1시간인데 어쨌든 뭐 빨리 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달해 드릴 건 많은데 요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맥컬레이 듀레이션 계산. 그런데 이건 얘기할게요. 아무리 몰라도요. 맥컬레이 듀레이션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채권의 만기, 요 2년 만기잖아요. 2년 만기, 이게 무슨 채? 이표채예요. 우리 채권하면 이표채가 있고 할인채, 복리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잖아요. 근데 할인채나 복리채는 내가 채권 투자하면 다 돈을 언제 줘요? 원금이랑 이자를 다 만기 가서 주잖아요. 그러니까 할인채, 복리채는 만기하고 듀레이션이 같아요. 근데 이표채는 어떤 채권이에요? 채권 사면 주기적으로 뭘 줘요? 이자를 주죠. 그러니까 만기 이전에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 안 한다? 발생하죠. 그러니까 몰라도 맥컬레이 듀레이션은 가중평균 회수 기간이니까 2보다는 조금 작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기에는 다행히 2보다 큰 값이 없는데 실제 시험에서 2보다 큰 값을 내가 모르겠다고 해서 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약간 작아요. 2보다. 그래서 얼마나 작냐? 2년 만기다 그러면 한 1.9, 1.8 이렇게 나와요. 3년 만기다 그러면 한 2.7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요. 요 1.9 이런 것. 이렇게 나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것도 아예 뭐 여러 번 풀다 보면 공식적으로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컨벡서티라고 하는 거. 이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컨벡서티는 달러 컨벡서티를 가격으로 나눠준 2차 미분당. 그러니까 우리가 뭐, 시간상 제가 이걸 자세히 쓰지 못하겠는데 어쨌든 볼록성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이제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 간에는 음의 관계가 이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채권 수익률과 채권 가격 간에는 이런 컨벡서티한 모습이다. 이런 얘기예요. 즉 컨벡서티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둘 게 뭐냐면 나는 모르겠다. 뭐 미분하고 이런 거 모르겠다. 그래서 괜찮아요. 알 거는 뭐냐? 요 A라는 점에서의 기울기와 B라는 점에서 자 만약에 수익률이 Y0에서 Y1으로 수익률이 올라갔잖아요. 올라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요 A점에서의 기울기와 B점에서의 기울기 어느 게 큰 것 같아요? 여기 우리 촬영 준비하신 우리 직원분들도 계신데 한번 A 손 들어 보세요. 요 기울기가 A가 기울기 커요? B가 기울기 커요? 네. 아무도 손 안 드시는데 한번 이건 퀴즈 아니에요. 한번 올려 보세요. A가 기울기가 크다, B가 기울기가 크다. 안 올리시네요. 아마 이게 들어오신 분들이 다 답변 다른 걸 하고 계신 거야. 뭐 지금 이게 시간이 한 3시 반 정도라, 3시 40분 정도라 뭐 또 학생분들도 또 이제 좀 있으면 개학이고. 예.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A가 기울기가 크다. B. 예, B가 크죠. 우리가 언뜻 보면 A가 커 보이지만 B가 크죠. 그건 뭐, 왜 그래요? A가 기울어진 것도 큰데 음수값이니까 음수값은 작은 게 크잖아요. 그래서 B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수익률이 올라갈 때 기울기의 변화값도 양이라는 거죠. 그럼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2차 미분된 값이 양수를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컨벡서티의 값은 항상 양의 값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컨벡서티라고 하는 걸 고려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수정 듀레이션만 했을 때보다는 가격의 오차, 이 오차를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에서 보면 여기까지는 뭐예요? 여기까지는 아까 수정 듀레이션 고려한 거잖아요. 그 다음 요거는 뭐예요? 컨벡서티가 항상 양수야. 그 다음 요 수익률의 변화는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 있는데 그걸 제곱했어. 그럼 뭐예요? 항상 양수죠. 그럼 모르더라도 이 전체의 값은 항상 양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아까 조금 전에 뭐라 그랬어요? 수정 듀레이션이 만약에 3이었어. 그럼 수익률이 1% 떨어지면 가격 변화율은 3% 올라간다 그랬죠. 그런데 볼록선까지 고려하면 어떻게 돼요? 3%보단 더 올라가죠. 이해되나요? 반대로 수익률이 1% 올라가면 가격 변화율은 3% 떨어지죠. 그런데 볼록선 값이 양수가 있으니까 3%보단 덜 떨어지죠. 왜? 양수 값이 더 감안되니까. 그러니까 이 원리만 알아도 계산 문제 이식 몰라도 됩니다. 한번 볼게요. 자, 2019년 기업 회사채 수익률이 5에서 6%로 상승한대. 자, 수익률이 올라간대. 가격은 어떻게 돼요? 떨어져. 그러면 계산이고 뭐고 보지 않고라도 가격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느냐? 가격은 떨어져야지. 이 2번 아니면 4번이 돼야 되는 거죠. 이 두 개에서 그럼 찍자. 그래서 안 되죠. 자, 수정 듀레이션 얼마예요? 2.5야. 그쵸? 그러면 아까 볼록선 값이 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수익률이 1% 올라가. 그런데 수정 듀레이션 2.5니까 2.5%만큼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볼록성이 양수라 그랬으니까 2.5%보다 어떻게 떨어진다? 덜 떨어지지. 그러면 계산 하나마나 답은 이거죠. 이건 직관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나는 저 식에다가 다 해서 그럼 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파이낸스를 저도 파이낸스 전공했지만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럼 수정 듀레이션 얼마야? 마이너스 2.5 곱하기 델타 0.01 그쵸? 플러스 2분의 1의 컨벡서티. 뭐 여기 있네. 뭐 이거 뭐 대입 하나만 하지만 0.01의 제곱. 요게 아주 작은 값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뭐예요? 양수죠. 그러면 여기가 2.5니까 1% 수익률이 1% 올라가니까 가격 변화율은 2.5% 어때요? 떨어지는데 요 값이 뭐예요? 양수니까 2.5보다 덜 떨어지는 게 답이 2번이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연습 여러 번 하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다. 이거 이런 것들도 대입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선물의 이름 가격 파생상품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선물의 이름 가격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이 주가지수 모형. 주가지수 선물, 코스트 오브 캐리 모형이죠. 보유비용 모형. 두 번째는 통화 선물이에요. 그런데 투자자산운용사에서 보면 이게 더 많이 내더라고요. 이쪽보다. 그럼 이것도 대비는 해야죠. 뭐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계산 문제 외우기 어렵습니다. 이런 특히 직장인분들 하소연 하거든요. 모르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러면 제가 그냥 자, 기초자산 코스피 200 가격이 300이다. 만약에 주어졌단 말이에요. 시장 이자율이 2%라고 주어졌어. 배당 수익률이 1% 주어졌어. 그 다음 잔존기간 몇 개월이라 주어졌겠죠. 그리고 여기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뭐냐면 시장 이자율과 배당 수익률 중에서 보통은 시장 이자율을 많이 높게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이 값이 양수의 음수예요. R 빼기 D면 R이 높아. 그 양수죠. 그럼 모르더라도 요 이론 가격은 300보다 큰 값을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300보다 크지만 아주 미미하게 커요. 왜? 요 금리 차이가 매우 작고 잔존기간이라고 시험해 주면 뭐 3개월 내지 6개월이니까 1보다 작은 값이잖아요. 그래서 요 기초자산보다는 조금 큰 값이 되는 거예요. 이거 계산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계산기를 하더라도 답이 나오기 전에 303, 304 이 정도 나올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산기를 누르는 거와 아무 생각이 눌렀더니 뭐 500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뭔가 잘못 누른 거거든요. 그런 생각을 좀 하시라. 그 다음에 통화 선물이라는 건 뭐냐? 선물에서 이론 가격이 뭐냐면 이자율 평가 이론이라고 해서 두 통화의 금리 차이가 반영된다라는 거죠. 즉 선물의 이론 가격이라는 게 뭔 소리냐? 만약에 요거예요. 현물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우리 같으면 달러 원이면 원화의 가격이 1,000원이다. 1,000원이다. 이 1,000원에 대해서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금리를 고려해주고. 그 다음에 달러에 대해서 금리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교환되는 환율을 현물 환율이라고 하거든요. 달러와 원화가 지금 바로 교환되면 현물 환율. 선물은 뭐예요? 미래에 가서 교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화의 미래 가치, 1년 후의 가치와 달러의 1년 후 가치가 같도록 요 F값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런 것들 다 대비하면 사례로 한번 볼게요. 그냥 사례로 보면 될까요?
그래서 제가 통화선물 나눴어요. 뭐예요? 현물 환율이 1150원, 이자율이 4%, 달러 이자율이 1%, 1년 만기에 환율이 얼마냐? 그러면 선물하는 1년 후에니까 원화 예금을 1150원을 은행에다 넣어두면 4% 준다니까 1 플러스 4%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달러를 뭐 일부를 쓸 필요는 없지만 달러를 은행에다 넣어두면 1%를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좌변은 원화 가치고 우변은 뭐예요? 달러 가치잖아요. 그럼 1년 후에 교환되는 게 뭐예요? 선물하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아지도록 선물 환율이 돼야 된다. 계산하지 않더라도 알아둘 건 뭐냐? 여기는 4%고 여기는 1%니까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요 1150원보다 요 값이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그럼 보기에는 1150원 작은 이런 건 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금리 차이가 얼마예요? 4%와 1%의 3%의 차이만큼을 더 감안해서 나오겠다는 거예요. 계산식은 이렇게 나온 거죠. 이런 것들도 잘 알아두시고 여기서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거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는 얼마 만기였어요? 1년 만기죠. 혹시 시험 문제에서 3개월 만기다 이렇게 주어지면 뭐가 달라지냐? 여기에 곱하기 12분의 3 여기에 곱하기 12분의 3 이렇게 더 달라져야 된다는 것도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명확한데 이게 계산 문제가 하는 특징이 뭐냐면요. 설명 들을 때는 알 것 같아요. 나 다 알겠어. 그런데 시험장 가서는 못 풀잖아요. 그게 뭐냐면 연습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특강할 때 연습 사례를 자꾸 넣은 이유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 아주 단순한 얘기지만 눈으로 봐서는 이 해설을 눈으로 제가 사전에 이 해설을 다 안 띄워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눈으로 보면 다 알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계산기를 한번 눌러보시면 처음 하실 때는 거의 실수를 한번 합니다. 그래서 2번 정도 해보시면 시험장 가서 기억이 난다는 거 이런 것들을 잘 알아주시는 쏙쏙 머리에 들어온다고 하셨네요. 신한은 신한 합격하셨나 모르겠습니다. 특강 하실 때. 자, 그 다음 풋콜 패러티. 이건 뭐냐면 풋옵션과 콜옵션, 행사가격이 동일한 풋옵션과 콜옵션 가격 간에는 서로 어떤 균형, 패러티, 어떤 균형이 성립해야 되냐 이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러분들요. 풋콜 패러티는 행사가 같아. 행사 가격 200이야. 콜과 풋이 동시에 행사될지는 못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 행사 가격이 200인데 만기 때 만약에 예를 생각해 볼게요. 210이 됐어요. 그럼 콜은 행사할까요? 안 할까요? 200에 살 수 있는 권리 210이 되니까 당연히 권리 행사하면 10이 되겠죠. 풋은 휴지가 되겠죠. 근데 기초자산이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떨어질 수 있죠. 180으로 떨어졌다. 그럼 200에 살 수 있는 권리인 콜 행사해야 안 해요? 안 하죠. 0이에요. 풋은 행사해야 안 해요? 하죠. 뭐 이 정도 다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럼 얼마예요? 20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를 할 수 있냐? 요 콜의 가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C는 요 10 어떻게 계산했어요? S에서 K를 뺀 거죠. 풋은 휴지예요. 자, 요 20은 어떻게 됐어요? 풋은 20은 어떻게 계산했어요? K에서 S를 뺀 거죠. 그렇죠? 콜이 휴지예요. 그럼 요식과 요식 달라 보이지만 똑같은 식이죠. 요 C만 놔두면 좌우 정리하면. 이해돼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S 플러스 P는 C 플러스 K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럽형 옵션을 가정하기 때문에 유럽형 옵션 뭐예요? 만기 때만 권리 행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의 현재 가치 엑스포넨셜 알타우.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엑스포넨셜 계산 못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시험 문제에서는 이자율을 달리로 계산하도록 주어져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 없어요. 그러니까 알아둘 건 뭐냐?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풋 가격과 콜 가격 간에는 어떤 등식이 성립돼야 된다. 그리고 이것도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문제에 기초자산이 100이라 주어졌어요. 응? 풋옵션의 가격이 5다 주어졌어요. 행사 가격이 100인 어떤 콜옵션에 대해서 가격이 얼마가 돼야 되는 게 문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계산하지 않더라도 찍는 방법, 찍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건 아닌데 여러분 보세요. 좌변과 우변의 식이 같다 그랬잖아요. 그럼 100 더하기 5는 모르는 값이에요. 더하기 100의 현재 가치죠. 미래 받는 100원의 오늘의 가치. 그럼 100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그러니까 1년 후에 받는 100원의 오늘의 가치는 할인하면 90 얼마가 될 거 아니에요. 몰라도 좋아. 이게 100보다는 작아.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으려면 이 콜 가격은 5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 커야지. 그래서 보기에서 5보다 큰 걸 봤더니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그냥 답으로 체크하면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계산기 때리고 앉아있으면 만약에 콜 가격이 5라고 주어졌어. 풋이 얼마냐 물어봤으면 풋 가격은 5보다는 어떻게 돼? 작아야 되지. 그럼 보기 중에서 5보다 작은 값. 이해되세요? 이런 걸 지문해내면 등가격 옵션, A10 옵션일 경우, 행사하기 동일한 등가격 옵션일 경우에는 풋 가격보단 콜 가격이 비싸야 된다라는 걸 문제로 지문을 낼 수도 있다. 이런 거. 그리고 기초자산 가격 S, 행사 가격 28,000원. 콜 프리미엄 성립한다면 풋 가격. 시계 대입하면 되겠죠? 달리로 계산하시기로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쓰면 되죠. S 플러스 P는 C 플러스 K의 현재 가치. 1 플러스 이자율. 그럼 다 주어져 있네요. S 값이 주어져 있고, 그 다음에 풋 값이 계산하는 거고, 콜 값 얼마예요? 6,500원 주어져 있고, 행사 가격 28,000원 주어져 있으니까 이런 거 계산하는 거는 간단하게 할 수가 있겠다. 예. 그 다음, 결과 분석에서 위험 조정 평가. 요거는 그냥 제가 설명만 하고 지나갈게요. 이거는요, 결과 분석이 출제 문항수는 작은데, 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죠. 윌리엄son. 그러니까 파이낸스에서 사실 마코이츠는 이제 같이 노벨상을 받았지만 마코이츠의 자산 선택 이론보다는 이 샤프가 남긴 그 어떤 업적 그런 더 대단합니다. 예, 아주 여러 군데에서.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펀드 평가회사에서도 이 샤프 지수를 갖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샤프 지수는 뭐냐면 이거예요. 펀드의 그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 초과한 초과 수익률. 자본시장에서 도출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초과 수익률. 펀드가 얻은 수익률에서 무위험 수익률을 뺀 거란 말이에요. 반은 이제 평균의 값이란 얘기예요. 이걸 뺀 거네. 요거를 총위험으로 나눠준 거예요. 표준편처럼. 그 다음에 트레이너. 요 트레이너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어떤 게 나오면 그거에 대해 다른 것들을 내놓지 않습니까? 그 트레이너는 분자는 똑같아요. 그런데 트레이너는 이제 실무를 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펀드라는 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분산 투자가 잘 되어 있다. 우리 분산 투자 잘 되어 있으면 위험은 뭐 남아요? 체계적 위험만 남죠. 그래서 체계적 위험의 척도인 베타로 나눠주는 거예요. 이거 계산 문제로 잘 내는 유형이니까 이런 것들 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외에도 젠생 아까 그 샤프나 트레이너는 단위당 위험 척도라면 이런 것들은 초과 정도죠. 그래서 실현 수익률에서 적정 수익률을 뺀가. 젠생 알파 이것도 많이 냅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알파가 0보다 크면 그만큼 종목 선택을 잘 했다는 거죠. 마켓 타이밍 능력이 아니라 종목 선택이 능력이 있다. 이거 외에도 뭐 정보 비율을 계산하는 문제. 이 정보 비율 계산할 땐 주의할 점은 뭐냐면 월 표준 편차를 주어져 있느냐 아니면 연 표준 편차를 주어져 있느냐 조심해서 월을 연으로 고쳐라. 그러면 월에서 연이니까 곱하기 12가 아니라 곱하기 루트 12를 해줘야 된다. 이런 것들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한번 듣고 나니까 더 집중되는 거, 예, 고맙습니다. 이분 맞히시나요? 못 맞히신 분 같은데. 이번에 꼭 맞히십시오. 제가 3분 후에 냅니다. 꼭 맞히세요. 좀 예, 이런 것들은 예제는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 예제로 갈게요. 거시경제에서는 BSI 계산이 간단하죠. 우리 대표적으로 한국은행 BOK에서 매달 조사합니다. 전체 응답자 수에서 긍정, 부정, 곱하기 100, 더하기 100이니까 잘 아시죠? BSI 값이 보면 어느 범위 안에 있다? 0에서 200의 값이 있다. 왜냐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00, 플러스 100이면 0. 여기가 100이면 100 더하기 100이니까 200. 긍정하고 부정이 똑같아. 요 값이 얼마야? 제로면 100. 전환점은 100이 되는 거예요. 100 아래면 경기가 수축 국면, 100 위에 있으면 확장 국면.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르게 표현하면 응답자 수 비율, 부정 응답자 수 비율 곱하기 100 더하기 100. 이런 것들. 이건 뭐 어려운 계산 문제 아니니까요. 앞으로 긍정이라고 답변할 수 있는 비율이 60%, 하락이 40%. 그럼 60에 40 빼면 얼마예요? 20%. 거기다가 100을 곱해주고 더하기 100을 하니까 120이죠. 그러니까 적어도 앞으로 긍정으로 보는 업체 수가 더 많으니까 뭐보다는 커야 된다? 100보다는 커야죠. 이런 것들이 답이 될 수는 없다. 그럼 뭐 계산기 할 필요 안 하죠. 그치? 이런 것들은. 그래서 계산기를 때리기 전에 이 답이 얼마보다 커야 되느냐? 100보다는 커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거시경제에서 실업률, 이런 것들은 주의하십시오. 실업자 수를 경제활동인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경제활동 참가율은 경제활동인으로 생산 가능을 나눠주는 거다. 특히 이 실업률을 계산 문제 가끔 내니까요. 꼭 대비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예제가 주어져 있죠. 실업률. 그럼 1000명을 나누는 건데 1000명을 생산 가능 인구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 있죠. 1000명을
뭘로 나눠져야 된다? 경제활동 인구로 나눠져요. 경제활동은 뭡니까?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거. 이게 경제활동 인구니까 3천과 1,000을 합치니까 4천으로 나눠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런 것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분산투자. 분산투자는 사실 계산 문제 많은데 계산 문제 비중은 좀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간단히 볼게요. 개별 자산 기대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가중평균. 두 자산이 이루어진 기대수 계산을 하면 각각의 기대수인에다가 투자 비율을 곱해주면 된다. 뭐 위험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요거 사례로 보시면은 1억 원 갖고 있는데 주식에다가 A에다가 1억 투자했어. 그럼 10%인데 1억이니까 1억에 1억이니까 100% 비율이 되는 거죠. B에다가 5천만 원. 그러면 50%가 되는 거죠. 근데 돈이 그럼 모자라겠네요. 1억 갖고 1억 5천 투자했으니까. 근데 5천만 원을 빌려왔대요. 그 요거는 마이너스 50%. 그럼 100% 마이너스 50 플러스 50이니까 전체 투자 비율은 100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가중평균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 이건 기출문제입니다. 나왔던 문제니까 한번 이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주어진 상관계수에서 위험을 가장 적게 하는 포트폴리오. 요 식이 있는데요. 요 식 중에서 이런 데 알아둘 건 뭐냐면 두 자산의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일 때 주로 많이 내요. 마이너스 1이라면 A의 투자 비율을 얼마로 해야만이 가장 위험이 적은 시그마 A 플러스 시그마 B분의 시그마 B로 하면 위험을 가장 적게 하는 제로 포트폴리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식을 간단히 여기다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대입해서 분모분자 정리할 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대비하시면 돼요. 요 문제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위험을 가장 작게 하라 했는데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뭐예요? WA에 투자하는 비율은 A의 표준 편차, B의 표준 편차분의 B의 표준 편차. 그래서 여기 풀이해서 보면 B의 표준 편차 주어져 있죠? 20%. 요게 20%예요. 그다음 A의 표준 편차 30% 플러스 0.2. 그러니까 5분의 2, 즉 40%가 답이 되는 거죠. 잘 알아두십시오. 그 다음에 단일지표, 우리 샤프의 단일지표 모형에서와 마코이츠 모형에서의 위험 계산할 때 필요 정보량 다른 거. 마코이츠 모형에서는 완전 공분산 모형이니까 개별 자산의 분산 N개와 요거 공분산 매트리스로 설명할 수 있지만 설명을 생략할게요. 2분의 N, N-만큼 필요하다. 그러나 샤프 모형에서는 베타가 N개, 시장 포트폴리오 1개, 잔차 분산 N개. 다시 말해서 2N 플러스 1개만 알면 위험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런 게 차이거든요. 이런 거 비교하시고요. 요건 그런 문제입니다. 그 다음 공분산 모형, 단일지표 모형에서의 공분산. 요건 식으로 유도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냥 보시면 돼요. 개별 베타에다가 시장 수익률 분산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고, 이건 생략합시다. 예. 여러분 자료를 통해서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분산 투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하고 그 다음 KPI, 베타 계산하고 꼭 계산해야 돼요. 개별 자산과 시장 간의 공분산을 시장 수익률의 분산으로 나눠준 값이다. 그 다음 요 개별 자산의 베타와 포트폴리오, 요게 더 중요해요. 포트폴리오 베타, 여러 자산으로 이루어진 포트폴리오 베타, 가중평균 계산되죠.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어요. 예제는 포트폴리오 베타로 했어요. A의 베타가 1점인데 3억 투자, B의 베타 0.5에 4억. 무위험자산 베타는 얼마다? 0. 포트폴리오 베타는 요 투자 비중, 전체 10억에서 3억이니까 30%죠? 여기에다가 30% 곱하고. 여기 4억, 40%죠? 여기 40% 곱하고. 요거 0이, 무위험자산 베타 0이 할 필요 없죠. 요거 계산한 것이 베타. 요렇게 주어진다. 어렵지 않죠? 이런 것들을 알아주면 되고. 자, 요 단일지표 요건 생략할게요. 시간상. 요건 지나도록 하고. 예. 그 다음에 자본시장선. 요 자본시장선은 그냥 증권시장 하나로 정리해도 돼. 왜? 어차피 자본시장선은 증권시장의 특성선이거든요. 특성선이 뭐냐면 그 상관계수가 개별 자산과 시장 포트폴리오 상관계수 1이면 자본시장선이고 1이 아니면 증권시장선이니까 요 7번은 생략해서 예, 요거. 자, 다른 건 모르더라도 요 증권시장선 꼭 알아두십시오. 이건 뭐 가장 기본이죠. 그렇죠? 우리 아까 저 앞에 기본적 분석에서 한번 나왔죠.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한 거. 이 두 가지를 더한 게 요구 수익률이다. 꼭 알아두십시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요. 요 계산 문제는 꼭 요구 수익률을 계산하시오. 그럼 어떻게 계산해요? 무위험 수익률에다가 리스크 프리미엄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그래서 무위험 수익률 주어져 있죠? 요거 3%. 시장 수익률 주어져 있죠? 8%. 조심할 거는 베타가 안 주어져 있죠? 그럼 베타 계산할 수 있죠? 베타는 개별 자산과 시장 간의 공분산을 시장 수익률의 분산 나눠준 거니까. 시장 수익률의 분산이 0.2
공분산이 0.3. 이거 계산하면 1.5. 이거 1.5.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계산 문제 아주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특강에서 제일 중요한 거니까 다른 건 모르더라도 이건 꼭 알아두십시오. 강조 드릴게요. 예. 이거 제일 마지막이죠? 예, 그렇다네요. 자, 퀴즈 내겠습니다. 예. 우리 알라리. 예. 요 퀴즈는요. 그러니까 도시 이름 맞추는 걸로 할게요. 우리가 이제 오늘 보면 이제 파생상품 공부를 했고, 그래 파생상품 하면 떠오르는 도시입니다. 예, 미국의 제3도시예요. 예, 제3도시고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이거죠. 도시고 일명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의 도시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예, 미시간호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1848년이죠. 파생상품 거래소가 예, 설립됐습니다. 여기 이 도시에. 사실은 요 거래소 이니셜을 제가 말을 하면 도시 이름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예, 맞췄네요. 아까 맞히신 분인 것 같아요. 이분은 저기 들어오진 않으면서 계속 듣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예, 뭐 아주 좋은 힌트까지 불스 힌트까지 줬네요. 아까 저 알라의 알바인가요? 저 한번 올려 보십시오. 예, 계속 기다렸는데 지금 한 번밖에 안 올라서 예. 예, 어쨌든 예, 이 파생상품 거래소가 가정에서 우리가 보통 이제 증권거래소 하면 이제 유혹인데 예, 파생상품 계속 듣고 있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파생상품 하면 여길 떠오르는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갱영화 하면 여기가 많이 있고 여기가 사실은 뭡니까? 먹거리가 모였던 데죠. 철도, 운송, 그러니까 엠트랙 같은 것들이 이제 시카고를 다 거치고 예, 누굽니까? 오리곰 세댁인가요? 예, 오리곰 세댁 예, 축하드립니다. 이분까지 커피 쿠폰 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파생상품 하면 이 도시를 떠오르는 그런 도시죠. 예. 자, 오늘 이게 1시간 동안 여러분들 귀중한 시간 내셨고요. 뭐 또 이게 뭐 라이브로 들어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많은 직장인들이 못 들어오시고 아마 따로 보시게 될 텐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하겠고요. 어쨌든 시험에 대비한 전략입니다. 그리고 이걸 뭐 오래 해서 여러 번 본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 고득점 받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 중에 하나 테마를 잡아서 오늘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길 바라겠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다른 데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 강의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